한때 한국은 미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하나의 볼트도 만들 수 없던 나라였다. 전투기 한 대를 조립하려면 모든 부품과 도면이 미국에서 날아왔고 우리는 그들의 허락 없이는 하늘을 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 미국이 만든 전투기를 한국의 기술로 개조하려 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보잉이 제시한 천문학적 계량비 앞에서 한국은 단 한 번의 결정을 내렸다. 스스로의 기술로 심장을 바꿔달겠다는 결단이었다. 그 심장은 바로 KF-21 보라매에서 태어난 국산 AESA 레이더였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미국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 비웃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 그 이름이 한국이었다. 1990년대 후반, 한국 공군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냉전이 끝나고 주변국들은 이미 차세대 전투기를 속속 도입하고 있었다. 일본은 F-15J를 배치해 공중 우세를 확보했고 북한은 러시아의 미G-29를 들여왔다. 그 사이 한국의 주력기 F-4 팬텀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버텨온 노후기체였다. 엔진은 지쳐갔고 레이더는 구시대의 유물이었다. 더 이상 하늘을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FX 사업, 차세대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였다. 당시 후보로는 미국의 F-15K,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러시아의 수호이 Su-30 등 세계 최고 기종들이 경쟁에 나섰다. 언론은 이를 두고 하늘의 올림픽이라 불렀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는 단순한 기종 선택이 아닌 복잡한 정치와 외교의 계산이 얽혀 있었다. 라팔은 뛰어난 기동성과 유럽 기술의 결정체였지만 미국산 무기와의 통합이 불가능했다. 한국 공군은 이미 JDAM, AMRAAM 등 미제 무기를 운용 중이었기에 호환성은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반면 F-15K는 기존 시스템과 완벽히 호환되었고 보잉은 한국형 개량형 모델을 제안하며 방위산업 협력까지 약속했다. 결국 2002년 한국은 F-15K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 F-15K는 막강한 폭장력과 장거리 작전 능력으로 북한에게 압도적인 위협이 되었다. 공대공 전투뿐 아니라 공대지, 해상 타격까지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였고 한반도의 공군력은 단숨에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세월은 기술보다 빠르다. 20년이 지난 지금 F-15K는 더 이상 신형이 아니다. 일본은 F-35A를 도입해 스텔스 시대에 진입했고 중국은 제-20과 제-16으로 공중전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북한 역시 무인기와 순항미사일로 비대칭 전력을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기계식 레이더를 달고 있는 F-15K의 존재는 불안 그 자체였다. 성능 개량은 필수였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보잉이 제시한 개량 비용은 기체당 900억 원, 총 3조 5천억 원이었다. 거의 F-35A 한 대를 새로 사는 수준이었다. 일본조차 비슷한 이유로 F-15J의 절반만 업그레이드하고 나머지는 폐기했다. 그만큼 부담이 컸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할 수 없었다. F-15K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반도 최후의 보복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대량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해상표적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유일한 플랫폼, 그것이 바로 F-15K였다. 이 전력을 잃는다는 것은 한국 공군의 장거리 대응 능력을 잃는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바로 우리 손으로 고치자는 결단이었다. KF-21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F-15K에 적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공군 기술진은 가능성을 봤다. KF-21에 탑재된 AES-A 레이더는 이미 탐지거리와 성능에서 세계적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F-15K의 전자장비 구조와 호환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 발상은 단순한 기술적 모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였다.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며 무기체계를 유지보수하던 시대는 끝나야 했다. 우리 기술로 우리의 하늘을 스스로 지켜야 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도전, 그것이 바로 F-15K AESA 개량 프로젝트였다. 3조 원이 넘는 보잉의 독점 계약을 뒤집고 한국 기술로 다시 날개를 달겠다는 그 결정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 주권을 되찾기 위한 선언이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구매국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개량하는 국가가 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기 개량의 서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기술 독립을 향한 서막이었다. 보잉이 제시한 금액은 공군 내부에서도 충격이었다. AN/APG-82 레이더 교체, 전자전 장비 업그레이드, 미션 컴퓨터 개량 등 기본 사양만 놓고도 기체당 900억 원, 총 3조 5천억 원이 필요했다. 이는 새로운 F-35A를 한 대 구입하는 비용과 거의 동일했다. 공군은 회의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만약 보잉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예산은 바닥나고 다른 전략 사업은
모두 지연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다. F-15K는 한국 공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상징하는 기체였다. 그 어떤 전투기도 이만큼의 폭장량과 작전 반경을 가진 기종은 없었다. 바로 이 점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당시 공군 내부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했다. 하나는 보잉의 제안을 받아들여 안정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자는 입장. 또 하나는 국내 기술로 보잉에 개량하는 검증된 방법이었지만 비용이 너무 컸다. 반면 국산 기술을 이용하는 방안은 위험했지만 자주 국방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기술진들은 밤새 도면을 펼치며 머리를 맞댔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떠올리며 그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는 이미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통해 다중 목표를 추적할 수 있었고 크기와 전력 소비도 효율적이었다. 문제는 호환성뿐이었다. 미국 전투기의 전자장비는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다. 미션 컴퓨터가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기에 외부 시스템을 연결하려면 통신 프로토콜을 해독해야 했다. 하지만 그 코드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대부분은 이 시도를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일부 젊은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방법은 있을 겁니다. 완전히 해킹이 아니라 번역기를 새로 만들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들은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 사이에서 데이터를 해석해주는 새로운 미션 컴퓨터, 즉 중간 연결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재설계였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결단이 내려졌다. 한국형 AESA 레이더를 F-15K에 이식하자는 실험적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일부 고위층이 회의적이었다. 미국의 승인 없이 미제 전투기를 개조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KF-21에 사용된 레이더 모듈의 축소형을 제작해 F-15K의 전자장비 프레임에 맞추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크기와 전력 구조가 거의 일치했다. 호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보잉의 협상팀은 당황했다. 한국이 자체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는 정보가 워싱턴에 전달되자 미 정부 관계자들까지 긴장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ITAR 규정을 통해 동맹국들의 무기 개량을 엄격히 통제해왔다. 이유는 단순했다. 통제권이 곧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움직임은 그 질서를 흔들고 있었다. 보잉이 수십 년간 쌓아온 독점적 유지보수 시스템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당시 방산 관계자는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가 처음 이 계획을 들었을 때 솔직히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생각이 결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협상의 판을 완전히 뒤집었다. 기존의 구매국 입장에서 벗어나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주체로 변신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다. 돈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 공군의 한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지 비용을 절약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무기를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강렬했다. 기술이 곧 자주권이라는 명제. 그 한 문장이 공군과 방산업계를 움직였다. 더 이상 외국의 도면을 빌려 쓸 수는 없었다. 우리가 만든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켜야 했다. 바로 그 신념이 다음 단계를 향한 도약을 이끌었다. 이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미션 컴퓨터의 교체를 통해 국산 레이더를 F-15K에 연결하는 실험은 단순한 기술 실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독립선언이었다. 미국의 허락 없이 미국의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개조한다는 발상은 상징적 의미가 컸다. 기술 주권, 그 단어가 비로소 현실이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보잉의 가격표로 움직이던 시대가 끝나고 한국의 지식과 기술이 판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레이더와 미션 컴퓨터의 통신 규격, 전자파 간섭, 냉각 시스템 문제 등 수많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F-15K 개량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바로 KF-21에 사용된 국산 AESA 레이더를 F-15K에 장착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공상처럼 들렸다. 미국이 만든 전투기에 한국이 만든 레이더를 달겠다는 발상은 외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그러나 한국 기술진은 이미 KF-21 개발 과정에서 불가능을 수십 번 깨부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때처럼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물리적 구조의 호환성이었다.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냉각 시스템과 전력 공급량이 훨씬 까다롭다. 하지만 하나 시스템이 설계한 레이더는 이미 이런 제약을 고려해 제작되어 있었고 실제로 F-15K의 전자장비 공간에 맞출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기술진은 레이더의 TR 모듈 88개를 정밀 배치하며
F1OK 전자장비실의 케이블 라인을 재설계했다. 냉각, 유로와 전력선을 조정해 발열을 최소화하고 통신 인터페이스는 별도의 변환 모듈을 거쳐 미션 컴퓨터와 연결되도록 했다. 그렇게 한 단계 실험을 거듭하던 중 드디어 첫 신호가 수신되었다. 그 순간 시험동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엔지니어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연결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수신이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한국의 레이더가 미국 전투기에서 작동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사건을 넘어 상징이 되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독자적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미션 컴퓨터의 교체는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한 열쇠였다. F1OK의 기존 컴퓨터는 미국식 암호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외부 장비와의 직접 연결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한국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다. 기존 시스템의 암호를 건드리지 않고 그 신호를 해석해주는 중간 번역기를 자체 설계한 것이다. 일종의 소프트웨어 통역기였다. 이 방식 덕분에 미국의 승인 없이도 국산 레이더를 완벽하게 작동시킬 수 있었다. 이는 해킹이 아니라 정당한 기술 혁신이었다. 보잉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고유한 통제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도 작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곧 그들이 가진 독점적 기술 지배의 균열을 의미했다. 한국은 보잉의 가격표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해결책을 제시한 첫 동맹국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ADD, 공군기술본부 등 수많은 국내 기술진의 노력이 있었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며 계산을 반복했다. 단 하나의 케이블, 단 하나의 전자파 주파수까지 완벽히 맞춰야 했다. 단 1초의 신호 오류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우리가 실패하면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는다 라는 말로 서로를 다독였다. 테스트가 성공하자 공군 내부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자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F1OK는 단순히 오래된 전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전투기로 부활할 것이다. AESA 레이더가 장착된 기체는 적을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정보전 시대에 먼저 본자가 이긴다는 말은 진리였다.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는 한 번에 한 목표만 추적할 수 있었지만 AESA 레이더는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전투 교리의 변화를 뜻했다. 공군 조종사들도 이 변화를 피부로 느꼈다. 시뮬레이션 훈련 중 AESA가 포착한 표적 데이터는 기존 시스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표시되었고 탐지 범위 역시 100km 이상 확장되었다. 조종사들은 이제야 적을 먼저 본다 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는 곧 전투의 생존율을 의미했다.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빌려야 할 이유가 없었다. 한국의 기술이 스스로의 생존을 보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군 기술진은 이 시스템을 심장이식이라 불렀다. 낡은 전투기에 새로운 심장을 달아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는 일. 그것은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부활이었다. 하지만 그 부활은 조용한 혁명이기도 했다. 미국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방산 관계자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동맹국이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스스로 개조했다는 것은 곧 통제력의 약화를 의미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교적 균형을 유지했다. 공식적으로는 기술 시험 단계라 밝히며 갈등을 피했고 비공식적으로는 미 정부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의 반대가 예상됐지만 한국의 입장은 분명했다. 우리는 미국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을 스스로 지키려는 것이다. 그 말은 기술의 독립이 단순한 반미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 프로젝트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았다. 만약 성공한다면 F1OK는 세계 최초로 자국산 AESA를 장착한 동맹국 전투기가 된다. 그 순간 한국은 단순히 수입국이 아닌 시스템 통합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게 된다. 보잉에게는 위협이었지만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였다. 이 성공은 KF-21의 신뢰도를 폭발적으로 높였다. KF-21의 레이더가 F1OK에서도 작동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기술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었다. 이제 한국은 누군가의 고객이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는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 심장 이식의 순간이 있었다. 한국의 도전은 이제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외교의 시험대가 되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방산업계와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맹국이 미국의 전투기를 미국의 승인 없이 개조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ITAR 규정을 통해
동맹국의 무기 체계 교체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는 무기 판매를 넘어 영향력의 수단이었고 기술 통제는 곧 외교 통제였다. 그러나 한국의 움직임은 그 틀을 깨뜨렸다. 한국은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핵심은 바로 미션 컴퓨터였다. 이 장치는 모든 전투기의 두뇌 역할을 한다. 한국은 기존의 미션 컴퓨터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해 데이터를 중계했다. 미국의 암호 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산 AESA 레이더를 연결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는 우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독립 통제였다. 이 방식이 알려지자 워싱턴의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해킹 없이 시스템을 바꿨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보잉은 당혹스러워했다. 그들의 수조 원대 업그레이드 계약이 단 한 번의 기술적 아이디어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 미국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반미 프로젝트로 포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군은 철저히 협력적 태도를 유지했다. 우리는 미국의 기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의 기술도 있습니다. 이 발언은 외교적 균형의 절묘한 표현이었다. 한국은 미국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 운용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미 정부도 이 발언을 주의 깊게 해석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기술적으로는 독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 이중 전략은 미국 입장에서도 쉽게 비판하기 어려운 노선이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국산 AESA를 탑재한 F-15K의 시험 운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초기 시험 결과는 놀라웠다. 탐지거리는 기존 레이더보다 80% 이상 향상되었고 표적 식별률 또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전자전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다. 이 수치는 공군 작전 지휘부의 판단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즉시 AESA 장착 시범기체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순한 기술 실험에서 실전 운용 검증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슨은 더욱 정밀한 전력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ADD는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개선했다. 공군 기술진은 이제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전략가였다. 그들은 기술이 전쟁의 양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ESA의 장점은 단순히 적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전장을 지배하는 능력이었다. 수백 개의 TR 모듈이 동시에 작동하며 적의 전자신호를 분석하고 동시에 교란을 수행할 수 있었다. 즉, 보는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레이더였다. 공군 조종사들은 이를 두고 눈이자 방패라고 불렀다. 그만큼 전투기 전체의 생존율이 달라졌다. 한국은 더 이상 공격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다. 먼저 보는 나라, 먼저 대응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었다. 보잉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커졌다. 만약 한국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다른 동맹국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개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다. 사우디, 카타르, 싱가포르 등 F-15 시리즈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지금까지 보잉의 독점 유지보수 체계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모델이 성공하면 보잉의 글로벌 시장이 흔들릴 수 있었다. 실제로 몇몇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진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제약을 넘은 방법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의 판도 변화를 의미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은 침착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기술 협력 확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외교적 긴장을 완화했다. 그러나 실상은 자주적 통제의 강화였다. 한국형 미션 컴퓨터와 AESA 시스템의 통합 기술은 이제 하나의 산업 표준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F-15K에 국한되지 않았다. KF-21 블록, 이 이후의 개량형, 나아가 차세대 무인 전투기에도 동일한 구조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즉, 이번 시도는 한국 항공기술의 전체 구조를 새로 짜는 출발점이 되었다. 미국도 더 이상 단순히 제동을 걸 수 없었다. 한국은 이미 자국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유지보수 생태계를 완성해가고 있었고 이는 미국의 동맹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었다. 동맹국이 스스로 전력을 강화하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개량 프로젝트는 도전이자 보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워싱턴은 불편함 속에서도 묵인했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기술적 독립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철학으로 요약되었다. 남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은 진짜 강함이 아니다. 우리의 기술로 설계할 때 그 힘은 비로소 우리의